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오늘 코빗 랩을 진행하게 된 바이프로스 대표 박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도현 대표님을 모시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 요새 강연도 좀 자주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좀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원래는 제가 이제 금융인에서 시작을 해서 금융 쪽에 뭐 학위를 받고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2014년부터 가천대학교의 경영대학에서 교수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프로스트를 이제 만들게 된 파이랩이라는 회사는 2016년에 창업을 한 회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약 5년간 별 탈 없이 열심히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바이프로스트라는 멀티체인 플랫폼을 약 2년간의 개발을 걸쳐서 2019년에 만들었고 그리고 2019년에 나온 이후에 2020년 동안 또 1년 동안 바이파이라는 디파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에 바이파이를 런칭을 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돼서 또 그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디파이라는 생태계와 그리고 요즘에 한참 핫하게 된 NFT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NFT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까지 잠깐 얘기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면 좋을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의 정의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를 뭔가 그냥 가상공간이라는 의미만으로 쓰고 네네. 이러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메타버스의 뭔가 사전적 의미나 정의가 따로 있으신지. 네, 사실 정의는 메타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어떤 가상 속에 뭐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어떤 가상현실을 얘기하는데 뭐 2018년에 만들어진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현실에서 VR 기계를 착용하고 그리고 게임과 같은 그런 가상현실에서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게임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기술로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또 다른 정말 현실 같은 그런 가상현실을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초창기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기술력이 점점 받쳐준다면은 현실과도 비슷한 그런 가상현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메타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뭔가 선전을 위한 단어가 아닌가? 거품이 낀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논란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생기는 스타트업들은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안 넣으면 스타트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이 다 메타버스. 예전에 AI 집어넣듯이 그리고 뭐 인공지능 집어넣듯이 이제는 인공지능 AI라는 키워드가 메타버스로 넘어갔는데 거품 당연히 있죠. 하지만 모든 기술의 시작은 그리고 모든 기술이 어쩌면은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들이 다 거품에서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품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 2017년, 18년에 ICO라는 엄청난 거품으로 인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뭐 사기라는 얘기도 듣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물론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거품이다, 아직도 사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블록체인의 기술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다 라는 거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블록체인 초창기처럼 당연히 거품 논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기에 세틀다운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새로운 미래구나 라는 그런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올 것 같습니다. 투자, 투기, 디파이의 현재 사실 디파이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핫했죠. 디파이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드 파밍, 두 번째는 레버리지. 그래서 일드 파밍은 이자 농사고요. 이자를 막 농사를 함으로써 이자가 100%, 1000%까지 올라가는 막 이상한 현상도 생겼고 레버리지라는 건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이렇게 투기성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뭐 바이낸스 같은 거에서는 50배 레버리지 상품 10배, 100배도 있잖아요. 100배라는 거는 만약에 1%만 하락을 하면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디파이를 통해서 많이 현실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는 무조건 이상한 상품이다. 투기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꺼져 왔죠. 예전에는 그 디파이가 그 두 가지의 투기적인 요소로 폄하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이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의 파이낸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파이낸스, 뭐 은행, 금융, 증권 그런 모든 것들이 현실의 파이낸스라고 하면은 디파이는 크립토의 파이낸스죠. 그래서
디파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크립토가 어떤 자산의 가치가 있다라면은 그 크립토를 맡기고 또 다른 크립토를 빌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은행의 기능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금융상품들을 투자하는 그런 증권사 같은 그런 기능들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보는 디파이는 투자 투기를 이제 지나서 크립토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크립토 안에서의 뱅킹 서비스 그리고 금융상품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투자 투기보다는 크립토의 어떤 기반 시설 그리고 그 크립토라는 것이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투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블록체인의 어떤 신뢰성 그리고 블록체인이 돌아가기 위해서 크립토가 가지는 그런 역할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은 그것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파이낸스의 에리어 그런 금융의 에리어가 디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크립토가 커질 때 디파이 시장도 커지고 더 이상은 투자 투기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플랫폼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금융권을 이제 C파이라고 보면 네. 디파이의 기술이 한국 사람한테 뭔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네. 너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네. 사실 이러한 뱅킹 서비스가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 잠깐 나가 보면 네. 이 뱅킹 서비스가 그렇게 구축이 잘 안 된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체감이 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이 혹시 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은 있으신지? 저는 처음에 디파이를 접했을 때 제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폰뱅킹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친구한테 돈을 보낼 때 단돈 1,000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없고요. 보내는 즉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이 망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이 망하면은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디파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별로 사람들한테 체감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자주 망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다른 은행으로 보내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예로 LA에서 일하는 멕시코의 노동자가 멕시코에 자기 집에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월스트 케이스는 40% 정도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제가 100불을 보내면 60불밖에 안 가요. 이게 그 안에 12개의 금융기관이 피를 뜯어먹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사실은 금융이 굉장히 오래되고 발전을 하긴 했지만 금융이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서비스입니다. 잘 사는 사람, 뭔가 이렇게 예금이 많은 사람들한테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하지만 못 사는 사람일수록 그 수수료와 진입장벽이 높은데 디파이가 바로 그거를 해결해주는 지난 몇천 년간의 금융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디파이가 그걸 해결해줍니다. 디파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지갑을 만들 수 있고 그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하는데 뭐 별다른 어떤 자기의 신용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파이를 금융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00년간 금융이 하지 못했던 일들 또한 여러분도 아다시피 전 세계 인구의 22%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은행 계좌가 없거든요. 하지만 디파이는 본인이 이메일 주소 하나만 가지고도 계좌를 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가 금융산업의 혁신이라고 저는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질문이 가장 핫한 메타버스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거를 부산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사실 메타버스를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본다 저는 아직 누군가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본 적은 없고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어냈냐면은 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게임 같은 건데 괜히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직접 로블록스도 해봤고 제페토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UI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한 UI나 아직은 그런 게 안 돼요. 조금 허접하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특히 로블록스에서 요즘 저희 뭐 아이들도 로블록스를 하면서 거기서 물건을 뭐 사고 팔고 막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은 게 모두 다 그 가상현실 안에서는 제가 소비자가 되면서 생산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예전에 배운 경제학을 바탕으로 현실에서는 이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경제 주체가 돌아갈까? 아주 단순합니다.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신뢰를 보장해주는 인스티튜션이 있습니다. 그 인스티튜션은 정부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로블록스가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약간은 허접한 가상현실이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와 같은 정말 너무 리얼한 현실이 되어버린다면은 현실과 가상현실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기술로. 근데 그런 현실이 된다면은 진짜 지금 현실 세상에서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인스티튜션이 있다면은 가상현실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는 뭐가 있을까? 생산자가 소비자입니다. 생산자가 생산도 하고 동시에 소비도 하고요. 그러면 인스티튜션, 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어떤 아이디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소유권,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금융을 책임져줄 그럴 인스티튜션이 누가 될까? 플랫폼을 만든 제페토나 로블록스가 될까?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렇다면 누군가 그런 신뢰를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정부가 거기 들어올 수도 없고요. 결국은 기술로서 만들어진 현실인 것만큼 기술로서 그런 것도 결국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술은 결국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유일한 기술이 블록체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가상현실이란 게 생기고 그게 기술로서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 안에서 정부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에 트러스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트러스트가 필요 없는 세상, 누구나 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 결국 블록체인이 메타버스 위에서 그 인스티튜션의 역할을 해줄 거고, 그렇다면은 그 메타버스에서 아이디는 결국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디, DID나 NFT를 통해서 아이디가 형성이 될 거고, 소유권 역시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NFT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금융거래는 결국에는 DeFi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블록체인 위에 DeFi, NFT, 그게 하나의 메타버스에서는 완벽한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걸 다 생각하고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미래가 되면은 그게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아주 기술적으로 완벽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일 프로스트가 그려내는 미래도 약간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창업자 셋이서 회사를 만든 지가 벌써 5년이 됐는데, 저희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회사를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저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 그게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를 꿈꿔보면은 현실과 미래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인스티튜션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저희의 사업의 원동력이었고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낸 모든 프로덕트들이 그것이 되기 위한 하나의 나사, 하나의 부품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도현 대표님도 네. 어떻게 보면 전통금융권에서 이제 오래 일하셨고, 그렇죠. 금융공학도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이 블록체인 신사업으로 넘어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좀 계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도 제 지인들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파생상품을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만들고 트레이딩 하는 게 트레이딩 쪽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한테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10%짜리 CMA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다들 그런 게 어딨어? 폰지 아니야? 그게 첫 번째 말이에요. 너 뭐 금융권에서 있다가 교수하다가 갑자기 폰지 사기꾼으로 된 거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수천 년간 센트럴라이즈 된 거에 대해서 세뇌돼 왔어요. 우리는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개념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원시 시대부터 족장이 뭐 어떤 화폐에 대한 권한을 줬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해왔죠. 그리고 왕족들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특별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쩌면 정부가, 어쩌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FRB가 돈을 조절하고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조절하고,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기준금리 같은 것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하는 총재가 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은행에서는 예금 대출 마진을 가지고 그 금리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그런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걸 왜 누가 정해야 되는데, 모든 세상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한다면 대출을 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예금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게 적다면은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실 무정부주의라는 게, 이 크립토가 정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의 백서 자체가 굉장히 무정부론자들의 말 같아요. 디파이 역시 누군가가 조정하지 않고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를 정하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워킹을 잘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저는 디파이가 금융을 대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이 못하는 일들을 디파이가 해나갈 수 있는 거지, 모두 다 대체한다면 아마 디파이는 철퇴를 맞을 거예요. 정부가 싫어하니까. 하지만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이 지난 2000년간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금융의 소외권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면은, 그러면은 디파이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깨달아 나가면서, 이제는 지금 현재의 금융은 어느 정도 위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할 만큼 발전했고,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기에는 그 돈을 좋아하는 탐욕론자들 사이에서 발전하는데 이제 끝까지 온 것이
것이 아닌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이 나아갈 때고 그런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파이가 답이 아닐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천천히 저의 어떤 방향을 바꿔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신뢰란 제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상에서는 신뢰를 누군가가 다 보증을 해주죠. 정부와 은행이 다 보장을 해주는데 메타버스는 신뢰를 기술적으로 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누군가가 억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서 만들어진 세상은 기술로서 신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신뢰를 만드는 방법이 결국엔 블록체인 위에서 유변조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다시 바꿀 수 없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서 어떤 NFT와 DeFi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 NFT 메타버스 제가 한 달 전에 부산 가서 DeFi, NFT 그리고 메타버스 막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의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IT 업체에서는 메타버스 그리고 크립토에서는 NFT죠.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기술 위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올해의 키워드가 NFT가 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갈망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내 소유권 을 온전히 나한테 보장받는 그런 첫 번째 기술로서 이게 사실은 NFT가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비싸지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SNS의 프로필 정도? 그 이외에는 NFT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가 예상한 대로 어떤 메타버스의 세상이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런 NFT들이 나를 꾸미는 나의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소유권을 어떻게 보면 위시하고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자기 과시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은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버블 뒤에 기술의 발전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버블은 버블로서 물론 버블에 올라타서 수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밑에 깔린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프로스트가 꿈꾸는 미래 저희는 그냥 하나의 어떤 펑션을 가진 토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로드맵도 말씀드리고 이제 곧 로드맵에 대한 리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이프로스트 시티라는 거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실의 세상과 어쩌면은 앞으로 뭐 1, 20년 안에 올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는 몇 년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세상이 같이 공존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분명히 서로의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깝게 얘기하자면은 전통적인 파이낸스의 세상과 그리고 크립토 파이낸스의 세상 결국 디파이의 세상 다른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전통적인 파이낸스의 상품을 크립토로 가져갈 수 있고 크립토의 어떤 자산을 전통적인 파이낸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가장 쉽게 말하면 월렛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크립토의 세상이 한 개의 체인으로만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의 디파이가 이더리움이 도미넌스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관계로 가스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의 디파이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클레이튼이다, 아발란체다, BSC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수료 구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덕트들을 고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생길 거고 저희는 그런 솔루션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갑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디파이 위에서 작동하는 어떤 펑션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에 관련된 상품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지금 크립토에서 굉장히 핫한 디파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파이 안에서 예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일드 파이밍을 할 필요도 없고 레버리지를 올릴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바이파이에 USDT를 예금을 하면은 뭐 지금 이자 변하고 있지만은 연이자로 아무 리스크 없이 10%에서 15% 사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금융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USD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USDT를 13%, 14%에 빌려가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USDT 예금에 대해서 1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디파이의 기본적인 성격이고 그런 디파이와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가깝게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가 못했던 거를 디파이가 많은 것을 이룰 거고 저희의 모토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할머니도 쓸 수 있는 디파이를 만들자. 정말 쉬운 그리고 정말 유저빌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디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컴포넌트들을 강화해 나가고 가까운 미래에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디파이 프로덕트와 디파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NFT 환경이 가장 잘 쓰이는 게 게임 쪽이잖아요. 저희가 이미 게임에서와도 NFT 협약을 많이 맺었고 이제 곧 여러분들이 바이프로스트의 어떤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 NFT 게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 게임에서 사용
사용했던 NFT를 다른 게임에서 또 다시 사용하고 그게 바로 현금화가 돼서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여러 가지 게임들이 하나의 어떤 NFT를 통해서 뭐 현금화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엔 얼티미틀리 NFT 마켓플레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깝게는 디파이의 어떤 효율화, 그리고 조금 중기 미래로는 NFT로 이루어진 굉장히 커나가는 시장의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바이프로스트가 바라보는 미래고 저희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발의 어떤 코인을 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는 전통 VC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를 바라보고 저희의 기술이 미래의 발전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혹시 출연하신 네. 소감이 있다면? 네, 사실 이렇게 혼자서 떠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터놓고 얘기를 했다고 할까요? 제가 밖에 나가서 강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또 불러주신다면은 제가 코빗랩에 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과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빗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악도인이었습니다.